쟁점은 역시 양안 관계. 그래서 친미인 이제 민주진보당, 진보당, 민진당은 우리는 뭐 대만 독립해야 된다. 근데 뭐로부터 독립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있었고요. 이제 친중인 국민당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냐, 양안이 관계가 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했었고,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은요, 예전부터 이 대만 총통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뭐 경제 보복을 한다니 뭐 통일을 한다니 무력을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대만에게 계속 무기 제공을 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아무래도 미국이 대놓고 간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합니다. 대만은 사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3%에서 지금 보면 격차가 11%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다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타이완 총통 선거가 13일에 치러집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요, 집권당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앞서고 있네요. 야당 후보에 의해서 4%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번에 투표하러 가십니까? 네, 갑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자, 이번에 나온 후보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느 당에 어떤 후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요, 좀 기존과 달리 기존에는 이제 2개 당이 경쟁이라고 하면 이번 선거는 3개 당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민진당,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친미, 그리고 국민당. 장개석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철퇴했을 때 설립한 당, 이제 국민당, 이게 이제 친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중당이라고 이제 새로 생긴 제3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3개 당, 이제 민중당은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당에서 후보를 내놨는데요. 후보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 민진당 후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총통입니다. 그래서 라이칭더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요. 여기서 매치되는 이 부통령은 이 샤오메이친이라고 예전에 주미 대표를 주로 이제 지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당, 즉 친중 후보에서 허요이라고, 이분은 지금 현재 신베이시 시장입니다. 그리고 매칭되는 이 부총통은 짜오샤오캉이라고 해서 이 정치인 출신의 언론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삼선 입법 의원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후보는요, 커원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타이베이 시장을 8년 동안 역임을 했고요. 의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매치되는 이 부총통은요, 우신잉이라고 이제 재벌 3세인데요. 현재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이제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제 라이칭더하고 이제 이 커원저는요, 모두 본성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허요이는요, 국민당 후보죠. 친중 후보는요,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까지, 이제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까지 이제 역임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민진당과 국민당을 소개해 주실 때 친미다, 이제 친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은요, 예전부터 이 대만 총통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뭐 경제 보복을 한다니 뭐 통일을 한다니 무력을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뚜렷하게 내가 개입을 한다 이런 것보다 이제 살짝 애매한 이제 이런 입장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TV 토론을 총 2번 했었는데요. 총통 TV 토론 1번 했었고요. 어제 부총통 TV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인데, 총통 TV 토론이 좀 더 이제 많이 언급되고 또 중요한 토론회니까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사실 일반적인 평가가 큰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쟁점은 역시 양안 관계. 그래서 친미인 이제 민주진보당, 진보당, 민진당은 우리는 뭐 대만 독립해야 된다. 근데 뭐로부터 독립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있었고요. 이제 친중인 국민당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냐, 양안이 관계가 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했었고, 또한 후보들의 이 부동산, 토지 소유에 대해서
요게 이제 사실 큰 두 개의 이슈인데,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그 기존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이 그때 현장에 많았는데 기자들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다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민진당이 친미고 국민당이 친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두 당이 지금까지 밟아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 국민당은요, 사실 역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중국 내 본토 내에서 이제 독립운동, 청나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손문이 이제 국민당을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949년도에 국공 내전이 발생하면서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퇴진하면서 대만에까지 갖고 온 게 이제 중국 국민당이라는 이제 전 풀네임이 중국 국민당이고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그때부터 1949년도부터 대만에서 하나의 당으로 유일한 당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이제 해왔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민진당에게 대선 총통 선거에 지면서 전 쉐이비엔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전당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보시면 이제 8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당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진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민진당은요, 처음에 국민당이 대만으로 왔을 때 계엄령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1949년도부터 약 1978년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때 당연히 이제 계엄 기간 동안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인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이 사실 만든 당이 이제 민진당입니다. 그래서 민진당을 정확하게 이제 설립하는 배경을 얘기하면 여기에 한 1986년도 때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 전전해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메이리다오事件이라고 해서 소위 까오숑 사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이 아니고 이제 자유주의를 이제 호소하는 이 인사들이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 중에 이제 무력 시위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이제 정부에서 진압을 하는 사태에서 많은 인원이 다치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당이 바로 이제 민주진보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주진보당이 그동안 굉장히 이 국민당 탄압 속에서 어렵게 생존하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chen 쉐이비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 차이잉원 대통령이 선거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이 트와이스 국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국기 사건 때 이제 국민들이 타이완 국민들이 이제 중국이 무력으로 정말 침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국가 안보 의식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럼 우리가 이 당을 이제 지지해 줘야 되겠다 해서 차이잉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재임을 했을 때는요, 아시겠지만 홍콩의 반중 시위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도 중국이 무력으로 이제 진압하는 거를 보고 타이완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반중의 이런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차이잉원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온 게 민진당입니다. 국민당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일단 친중 성향이 강한 이제 당이고,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결국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 이게 많이 약해진 게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트와이스 사건도 있었고 2020년에 이제 홍콩 이제 반중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대만 내에서 대놓고 친중을 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반중 감정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당도 양안 교류까지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뭘 얻어내고 지지를 받겠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강하게 전략은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중 감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당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건데 그런 대만 독립에 대한 대만인들의 지지율이 더 높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대만은 사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3%에서 지금 보면 격차가 11%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다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대만 독립 쪽인 지금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중국 쪽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8년 동안 대만은 주로 이제 민진당이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제 과반석이 이제 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난 8년 동안 제재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실제로 제재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는 조사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대만도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이 의존도를 점차 이제 줄여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요. 현재 반도체가 한 약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 중에서 뭐 농수산품도 있고 석유, 화학도 있고 하는데 단일 품목으로요. 6%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농수산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만산 뭐 파인애플, 대만산 뭐 망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라는 틈을 잡아서 이제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년 동안 이제 차잉원 정부에서는 이런 농수산품 수출에 대해서 점점 일본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점차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120만 명의 대만인들이 이제 귀국을 해서 투표를 한다. 뭐 이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이랑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현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받아보고 120만 명이 중국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건 대만이 사실 유효 투표수가 1,300만이라고 하면 인구가 2,300만이거든요. 그래서 유효 투표수가 1,300만이라고 하면 거의 1%, 백선지가 10% 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요 숫자 자체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제 이 대만의 어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 중국에 거주한 대만 사람이 약 40만 명이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차 줄어서 지금 16만 3천 명인데 근데 요게 대만 통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계에서도 최근에 조사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이 중국에 있는 대만 사람들의 어떤 투표, 요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 얘기가 금기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뭐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또 최근에 선거 앞두고 또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미칠 영향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마오쩌둥이 탄생 130주년에 거기에서 이제 담화를 한 거를 제가 가가지고 다시 봤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우리가 뭐 보복을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통일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이슈입니다. 뭐 신년 인사 때도 나오고요, 중국에서 정당 대회할 때도 반드시 나오는 이슈인데, 요게 사실 지금 와서 부각되는 거는 선거 때문에 부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이슈는 쭉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만 국내 언론을 보시면 제가 언론사 몇 군데를 이제 봤는데 요거에 대한 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게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보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반응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차잉원 집권 이 시기에 꾸준히 군사력 을 대만에 제공을 하고 군사 협력도 하고 같이 이제 군사적으로 많은 이제 행보가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 12월 중순에 이제 미국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이제 시진핑에게 대만 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미국은 대만에게 계속 무기 제공을 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아무래도 미국이 대놓고 간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진당 즉 친미 쪽에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제 국민당 친중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꾸 이 중국이 이 선거를 개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바이든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민진당이 친미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죠, 국내에서.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까지 열흘 남짓 남았는데 남아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현지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현지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아직 어느 당에다가 투표를 해줘야 될지, 요게 이제 중립적인 표가 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략적 투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쪽이 이길지, 왜냐면 지금 굉장히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길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번이 총통 선거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치면 이제 입법원 위원들 선거가 이제 동시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민진당인 친민 라이칭더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이기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2030 표심에 달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만 대선도 2030 표심에 달렸다. 결국 이제 취업이나 집값 같은 경제 얘기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제 사실 차이잉원 집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만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실업률도 낮고요. 그리고 인당 GDP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을 초과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특히 이 외화 벌이가 거의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제 외화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제 숫자는 엄청 좋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임금은 그래도 낮고 물가는 높고 집값도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정책을 펼쳐줄 때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청년 표심들이 굉장히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표가 사실은 이제 민진당인 친미보다 중립인 커원저 쪽에 지금 많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원저라는 사람 자체 스타일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타이페이 시장을 역임했을 때 이 정책 같은 걸 펼칠 때 남놓치 안 보고요. 그냥 확확 해버리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어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면 이분의 어떤 행동력 때문에 좀 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2030들이 굉장히 표심이 흔들고 있고요. 실제로 민진당은 원래 2030들이 많이 표를 던져주고 있는 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커원저에게 많이 어떻게 보면 표가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2030들이 민진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를 이제 책에서 역사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반중은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민진당이 이기더라도 글쎄요, 경제적으로 보복이 있을지라도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거를 큰 이슈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양안보다는 이분들은 지금 현재 더 경제 쪽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교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타이완 경제는 지난 8년 동안 좀 괜찮았나요? 지지를 호소할 만큼 어떻습니까? 네, 각종 이제 경제 통계 수치를 보면 타이완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요. 실업률도 낮고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은 한국보다 낮고요.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은 거 하나 빼고는 경제 뭐 지표는 다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자, 이제 열흘 남은 선거 저희가 지켜볼 때 어떤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하는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세에 따라서 내가 표를 투표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모든 이제 외신들이나 한국 기자분들은 다 총통 선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타이완 국내에서는 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 의석수를 과반을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많은 정책 같은 거를 펼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지 다녀오신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중동 주요국 시민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호감이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로는
어쨌든 미국은 지금껏 중동의 여러 분쟁에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새로운 행위자거든요. 이제껏 한 번도 이렇게 뭐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내세우는 것은 우리는 탈정치, 경제 실용주의고 내정 간섭 안 한다라고 하니 중동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껏 미국이 전쟁에도 많이 개입하고 그런 것을 보아온 것에 피로감은 뭐 누적되어 있는데, 새로운 행위자가 우리는 실용주의를 내세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최근 뭐 점수를 꽤 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 점수 차원에서.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정말 올인하고 있는 이 탈석유 산업 다각화 개혁 정책에 중국이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개혁 정책의 내용이 첫 번째 최첨단 기술,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혁신 같은 산업 다각화 정책인데, 그러한 개혁 정책에 중국이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미리 제안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지금 막 빠른 속도로 경제 다각화,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꾸만 떠난다고 하니, 플러스 여기에 중국이 혹시 외교, 안보, 군사면에서도 이 다변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중국의 역할은 확실히 더 커져가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재국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막 중동 특사를 파견을 하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우디가 중국 주도의 브릭스 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그리고 또 중국과 중동의 관계들이 한결 친밀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센터장님, 이번에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에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보면 사우디는 중국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있죠. 하지만 약간 의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우디 하면 중동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미 그렇죠. 우방국인데 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중국과 친해지려고 할까 궁금하실 텐데, 가장 큰 배경은 어쨌든 미국이 탈중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오바마 정부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전 행정부인 부시 때 시작한 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데려오겠다라고 오바마가 선언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중동의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셰일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중동 이탈, 중동 떠나기는 뭐 시간 뭐 문제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갈수록 가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중국과 친해져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이 떠난다라고 하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껏 제공해주던 안보 우산의 공백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외교 안보적인 문제라면 두 번째는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우디는 산유국인데 자신들의 원유 수출의 가장 큰 경쟁자가 미국이 돼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사우디에게는 중국이 자신들의 최대 원유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거죠. 플러스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정말 올인하고 있는 이 탈석유 산업 다각화 개혁 정책에 중국이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개혁 정책의 내용이 첫 번째 최첨단 기술,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혁신 같은 산업 다각화 정책인데, 그러한 개혁 정책에 중국이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미리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그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기업과 겹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우디가 중국과 친해지는 게, 미국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이런 걸 요구하는데 중국은 또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더 편해서 그런 것도 있다. 빈살만 입장에서는요. 왕세자 어떻게 보세요? 중동 20나라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네. 튀니지도 조금 민주주의 반열에 들어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스톱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프 산유국,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은 대부분 왕정이고 네. 비민주주의 체제인데 지금 이들 국가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G 네트워크를 깔고 이제 모든 이제 시민들이 다 자기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표준을 제시를 하면서 까다로운 기준을 없이 그냥 뭐 탈정치, 내정 간섭 불가라는 걸 내세우면서 적극 자신들이 5G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반면 이제 미국과 아니 우리까지 포함해서 기술 선진 민주주의 디지털국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개방,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이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민주주의 국가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덜 묻고 덜 따지는 중국과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덜 껄끄러운 입장이죠.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요. 또 최근에 중동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죠. 사우디, 이란 중재시킨 것도 이제 중국이었고요. 그쵸. 보면 중국은 어떤 이점을 노리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걸 하는 건가요? 중국도 우선 이제 경제적인 입장을 보면 중국이 이 시 주석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네. 정책에서 이 중동이 차지하는 이 전략적 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대1로라는 것이 무슨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무역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중국 옆에 유라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있는 것인데 중동이 그 한가운데에서 진짜 전략적 교두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동 내에도 인프라를 같이 그러니까 깔아주고 또 그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함께 그러니까 뭐 건설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 1대1로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중동인 것이고요.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중동을 떠난다지만 그렇게 떠난 중동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외교 안보 군사 전략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다른 걸프 산유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없어서 굉장히 안보 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이 막 활거할 수가 있고 또 이란 내 강경파가 또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같이 이런 프록시 조직들이 막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때 사우디는 어떻게 하나 이제 미국이 떠난다는데라고 했을 경우 중국이 우리가 그러면 외교 안보 내지는 군사 전략적인 이런 보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무기 거래, 그러니까 무기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UAE랑 중국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의 모습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분위기를 묘사할 때 친미다, 반미다, 친중이다, 반중이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모양의 도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라 사실 정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은 약간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 우선 중동이라고 하면 총 20개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주요국이라고 했을 때는 사우디, UAE, 카타르 같은 걸프 산유국,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국가들 가운데 정부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친미로 경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들 국가 정부들이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 떠난다고 하니 우리도 뭔가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다각화, 다변화, 외교 안보 면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더 이상 친미 경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심지어는 이스라엘마저도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랑 입장을 같게 가지는 않지만 이 시민들은 정말 친미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각
나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대국 선호도, 호감도 인식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드 파워 말고 소프트 파워로서 얼마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로 다가서는가 이런 인식을 조사하는 건데 대부분의 중동 주요국 시민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호감이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로는 어쨌든 미국은 지금껏 중동의 여러 분쟁에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은 앞에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댈 때도 많았고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보다는 자국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더 앞세운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제 미국의 호감도는 떨어진 반면 어쨌든 중국은 새로운 행위자거든요. 이제껏 한 번도 이렇게 뭐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내세우는 것은 우리는 탈정치, 경제 실용주의고 내정 간섭 안 한다라고 하니 중동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껏 미국이 전쟁에도 많이 개입하고 그런 것을 보아온 것에 피로감은 뭐 누적되어 있는데 새로운 행위자가 우리는 실용주의를 내세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최근 뭐 점수를 꽤 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중동 산유국에 이제 출장을 가서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을 해보면 정말 그냥 저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띵크탱크에 있는 이런 연구위원들, 박사들도 중국에 이렇게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웃 나라로서 뭐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물론 중국 정부는 내세우기로는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약간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희 이란의 팽창주의 모르지?라고 하면서 한국은 이란이랑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정말 이란의 이런 제국주의 습성을 가르쳐 줄까라고 해서 그냥 둘 다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최근에는 중국 쪽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우호적이고. 맞는 것 같군요. 미국은 확실히 발 빼는 건 맞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럴까요? 발을 빼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정부랑 공화당 정부랑 이렇게 전략적인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양당 모두 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봤듯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중동의 그 불안정이랑 이런 폭력이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또 쿠웨이트에 가서 이렇게 대학원생들이랑 라운드 테이블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친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미국이 정말 떠나나요? 그래서 제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떠난다고 저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군인 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주둔 미군 수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안보를 어떡하냐라고 하다가 한 몇 초 후에 씩 웃으면서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중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곳인데 미국이 생각만큼 계획만큼 그렇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저주 아닌 저주를 하던데 그게 실제로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이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더 결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최대 산유국은 됐지만 미국의 경제라는 것이 전 세계와 정말 완전히 연동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석유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중동 지역인데 이쪽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불안한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미국 경제도 바로 연동이 돼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특히 경제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중동에서 불안정이 계속되는 거는 정말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중동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제가 정말 중국이 뭐 대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면 보완제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대체제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외교 안보 군사 면에서 미국의 안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우디나 걸프 국가들도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도 이제 미국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하에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국교를 수립하려고 했더니 하마스가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공격을 한 것처럼 사우디나 걸프 국가들이 미국이랑 완전히 척을 둔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계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동 정치를 하다 보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정말 중동은 어떻게 될까? 네, 정말 한 판도라 상자를 100개를 정도를 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혹자는 그래도 걸프 산유국은 워낙 보수주의 정부와 친했기 때문에 공화당 그러니까 좀 색다른 공화당이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면 사우디랑 UAE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늘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산유 왕정을 좀 압박을 하는 반면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 위주로 가다 보니 이들 산유국이랑은 이 지금껏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이 걸프 산유국 정부들이 트럼프는 정말 기존에 우리가 알던 공화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같은 공화당 정부는 우리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 정유 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정유 시설이 크게 파괴됐을 때만큼의 그러니까 원유 시장을 흔든 그런 굉장히 공격을 크게 받은 날이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사우디를 지켜주겠다고 입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 비축유가 많으니 괜찮다라고 해서 사우디 정부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최대 우방이자 공화당 정부인데 저런 말을 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중동 내에 이런 불안감은 정말 배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런 긴장감, 불안감이 그러니까 중동 리더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중국 화웨이가 최근에 사우디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웨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재하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또 중동 가서는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우디랑 UAE 같은 걸프 산유국들이 국가 체질 개선을 뭐 대대적으로 앞세우면서 지금 개혁 개방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뭐 최첨단 미래 과학 친환경 도시라고 하는 네온 프로젝트에도 중국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이 1대1로 정책의 대상국으로서 사우디랑 UAE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대1로라는 게 교통 인프라를 쫙 까는 건데 사우디의 네옴시티 내의 뭐 경전철, 고속전철, 그다음에 무슨 태양광 발전소, 그다음에 새로운 항만, 공항까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싹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왕정 같은 경우는 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것 동시에 이 사우디 왕실의 이런 품격, 이런 뭐 이렇게 지위 이런 거를 이렇게 확 올리는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디지털 전환에 우리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첨단 미래도시 네옴의 뭐 디지털 전환화에도 중국 기업이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그러면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입찰에 참여했을 텐데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선정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특히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 같은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지금 사우디나 UAE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국 기업이 협력하는 분야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네. 뭐 디지털 전환, 뭐 스마트팜, 뭐 최첨단 미래 기술 관련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술 선진 민주주의국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표준에 따라서 이제 5G 네트워크를 쫙 깔아주거든요. 즉 자국 표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이 인프라를 계속 연결을 하는 거지 사우디 내에 뭐 인권과 민주주의 내지는 개방 뭐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어쨌든 그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여러저러 까다로운 조건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중국과 그렇지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기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우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제안서를 냈을 때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 쪽이 훨씬 더 껄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을 때 막 고려해야 되는 뭐 인권과 뭐 기본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자국 표준에 따라서 까다로운 제한 조건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랬을 경우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중국이나 사우디도 테러리즘에 대한 것이지 이거는 뭐 일반 그냥 시민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나 고속철 이런 건설과 관련된 분야는 특히 우리나라랑 많이 겹치고요. 네옴 그렇죠. 얘기해 주셨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그 큰 기업들도 많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다수 선정된 거는 뭐 일단 가격이 싼가요? 그런 가격이 생각부터는, 싸죠. 가격이 싸죠. 그래서 사실 그 현지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해놓은 이런 결과물을 보면 퀄리티는 확실히 떨어지고 그리고 현지화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UAE 같은 걸프 산유국들이 원하는 거는 물론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로 다시 태어나는 것 동시에 그게 이제 지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즉 현지화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장기 이런 계획은 별로 제공해 주지는 않고 그리고 그걸 현지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은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아졌나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산유국들이 불안한 것이 그러니까 우선 자기네들이 지금 막 빠른 속도로 경제 다각화,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꾸만 떠난다고 하니 플러스 여기에 중국이 혹시 외교 안보 군사면에서도 이 다변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중국의 역할은 확실히 더 커져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중국이 중동 갈등의 중재자로서 나서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최대 앙숙인 순니파 대표국 사우디와 이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갈등 6년간 이제 국교가 깨졌었는데 그걸 정상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재국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막 중동 특사를 파견을 하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향력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왜 단기라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유국의 리더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준다거나 현지화 작업을 해준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국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매력적인 파트너인 거는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중재를 한다고 나섰는데 중국이 지금 영향력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중국이 어쨌든 작년 3월에 이 시아 순니 갈등을 중재하면서 더 욕심을 내더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제까지 중동 갈등 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냥 그것은 말에 그치는 것 같다. 그냥 수사에 그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다들 생각하셨을 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뭐 신중동범이다 이런 기사들이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기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최대의 경쟁자임에는 분명하고요. 우리 기업한테 중국 기업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사우디나 걸프 쪽 사람들이 정말 한국은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막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냥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나은 건 뭐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가보지도 않은 길을 지금 가보겠다고 정말 대대적이고 파격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런 길을 앞서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모델, 뭐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정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을 한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주변국의 쾌거, 그러니까 개도국의 쾌거임에는 분명히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희망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우린 뭐 따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면에서 그렇다면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이니 자기네는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로 쭉 가겠다라는 건데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이고 즉 또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자신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 뭐 종교, 가족, 공동체 이런 것을 중국이 얼마나 그것을 이렇게 사는지 거기는 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자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반면에 한국은 시장 경제 플러스 전통 가치를 유지한 뭐 이런 모범적인 사례라는 얘기는 많이 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우리가 전통 가치를 지키고 있나고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너희는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 자문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걸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중동 사람들한테도 네. 중국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제일 수도 있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좀 견제하고 균형해 줄 수 있는 이런 약간 사이다 같은 이런 뭐 이렇게 파트너로 보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그래도 모든 퀄리티 면에서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뭐 이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과 친한 한국을 보면 그런 면에서 중국보다 좀 낫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중국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퀄리티가 낮다. 그리고 롱텀으로 이렇게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우리가 인권 민주주의를 뭐 대대적으로 앞세우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그러니까 기술 선진 민주주의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네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장기 싸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중국보다 더 낫다라는 걸로 이들도 다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2024년에 어떻게 중동 전문가 모셨으니까 그거 살짝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2024년 중동 그러니까 전반의 정세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쩌면 제가 중동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깊이 봤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동 내에서 그런 갈등은 늘 상수처럼 있었거든요. 지금 중동 내에서 아직까지도 세 나라에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말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지금 내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게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2011년부터 진행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규모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선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뭐 1월, 2월 내로 어떤 방식이든지 굉장히 이런 전면전 수준은 많이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전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동 내에서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걸프 산유국들이 거의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개혁 개방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네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영내 불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무질서 막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어쨌든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이란과 화해를 했고 또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튀르키예랑도 잘 지내보자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동 주요국들에게 지금 경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걸프 산유국들이 어쨌든 이런 개혁 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리고 게다가 미국까지 떠난다고 해서 새로운 중동 질서가 어떻게 이제 재조정이 될지 다들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의 뭐 확전은 아무도 원치 않는 옵션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란마저도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국의 중동 진출과 미국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0조 원이라는 거는 캐나다가 60조, 그 다음에 폴란드, 필리핀 합쳐서 한 10조 이렇게 이제 대략 추산이야.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어마운트라고 어마운트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 캐나다는 뭐 8척 내지 12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거기 해군 국방성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70조인데 거기에서 18조 정도는 잠수함값이고 네. 나머지는 부대 시설, 그 다음에 30년 동안 들어간 부품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70조 뭐 수십 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이제 각국의 저마다 이 잠수함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1, 2차 대전 거치면서 잠수함이 제일 인정받은 게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래. 가격대 성능. 잠수함은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풀려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이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각국에서 저마다 가지려고 해요. 오늘 제 옆에 새로운 얼굴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김혜민 기자와 경제자유살롱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김혜민 기자는 출산으로 이제 잠시 떠나 있게 됐고 오늘부터 새로운 얼굴 재희원 기자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재희원 기자는 현재 경제부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한창 뜨거운 주제들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경제자유살롱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뭐 인사하실래요? 네, 저도 맨날 시청자였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재희원 기자를 오늘 처음 보셨다 그러시는 분은 빨리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방에 관한 그리고 방위 산업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한 축을 이루는 게 바로 이제 해군력, 특히 잠수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잠수함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셨던 거죠? 저는 해군 생활 32년 중에 네.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잠수함 획득 사업이라고 하죠. 네. 그 건조하고 뭐 프로세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하는 걸 잠수함 획득 사업이라고 그거 하고 잠수함 탔어요 또. 네. 함장까지 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독일에 사왔어요. 독일에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승조원으로 선발되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와서 사와가지고 그거를 운용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3,000톤급 아주 명품 잠수함을 만들어냈죠. 그 과정을 저는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봐왔고 제가 전역하기 직전 거의 직전에 우리 3,000톤급이 막 건조될 때요. 네.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 3,000톤급이 완성됐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제가 뭐 군사 이런 분야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해군을 보면은 이지스함 얘기를 한참 많이 하다가 이제 지난 정부 때 경항모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화두가 잠수함으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잠수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경항모를 한참 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부가 바뀌면서 좀 조용해졌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 취소된 건 아니고 잠수함 얘기, 특히 핵잠수함 얘기가 왜 요즘 자꾸 얘기가 되냐면은 그거는 거의 모든 게 북한의 핵 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2006년도에 네. 핵실험을 했잖아요. 온 나라 시끄러웠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형화, 경량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집어넣은 게 SLBM 잠수함에 집어넣은 게 잠수함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미국에서 긴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야 북한 너희들 뭐 핵무기 개발할 능력도 없을 것이고 미사일 만들 능력도 없을 것인데 경시했죠. 그런데 아니 SLBM에 집어넣은 거예요. 잠수함에. 네. 이거 상당히 고도화 된 거다.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하겠다 막 난리쳤죠. 북한은 폭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또 말리고 그런 와중에 아무튼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 그다음에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숨기는 게 SLBM이에요. 물속에 숨기는 거거든. 왜냐하면 핵무기를 육지에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통해 다 감시해요. 어디가 있고 뭐 사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감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정찰기 이런 걸로 다 감시를. 왜냐하면 핵무기가 날라오면 거기를 먼저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집어넣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북한이 그걸 한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40, 50배 쳐주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인데 왜 이리 그 핵무기 개발하고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냐.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자. 근데 네.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미국이 제일 반대예요. 거기는 자기 헤게모니를 쥐고 뭐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달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작년 7월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했죠. 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한국민들이 이 핵무기를 개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전략자산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 하고 나서 켄터키함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그 잠수함을 부산에 전개했어요. 그 일이 42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거 큰 일이군요. 큰 일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니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신경 써. 우리는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일체 어디 나타내지도 않아. 아주 비밀스럽게 유지해. 그러나 한국민들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니까 우리를 이 정도로 신경 씁니다 하고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에서 김군옥이라는 전술핵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또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남한에서 또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북한은 저렇게 각종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을 뭐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질질 끌려다녀야 돼? 이런 의견이 또 비등하니까 요즘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자, 핵 개발을 자체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주 비등하고 있죠. 근데 북한하고 우리 잠수함 전력을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북한은 숫자적으로는 세계 1등. 그래요? 제일 많아요. 80에서 90척 정도. 와. 그런데 소형 잠수함이 많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1,800톤짜리인데 그거는 2,800톤에서 2,000톤짜리인데 그거는 거의 다 그 설계 원료가 네. 러시아. 그럼 2차 대전 말 때 쓰던 그런 쉬운 말로 구닥다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들은 성능은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그런데 이 원래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네. 북한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2차 대전까지 싸움 잘한 잠수함 있잖아요. 독일이 뭐 유보트. 영국을 뭐 항복 직전으로 몰고 간 게 유보트거든요. 네. 그 유보트는 디젤 잠수함, 디젤 차 있죠, 우리 디젤 차. 네. 연료로 추진 연료로 디젤을 쓰는 거예요. 디젤 연료. 그래서 디젤 연료를 쓰면 디젤 엔진을 가동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는 네. 물 위에서는 공기가 있으니까 막 작동해요.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면은 공기가 없잖아요. 디젤 엔진.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려면은 축전지에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 건전지 같이. 네. 사람 몸만한 건전지가 수백 개씩 있어요. 디젤 잠수하면. 그걸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다 충전해 그걸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니다 보면은 방전되잖아요. 그럼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 위로. 그때 이제 들켜가지고 적 수상함이나 항공에 들켜가지고 잠수함이 격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줄 잡아서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에서 승조원, 잠수함 승조원들이 5만 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와. 그 승조원들이 야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줘. 올라가면 죽어. 응? 그래서 막
막 연구를 했어요. 2차 대전 말까지. 그래 물 위에 안 올라가고 오랫동안 물속에 있는 잠수함. 근데 못 만들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한 10여 년 만에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했어요. 그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은 연료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원자로는 우라늄으로 돌아가잖아요. 핵 분열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공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서 무제한으로 작동하고 무제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안 올라와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잠수함 그래. 진짜 잠수함. 잠수함이란 원래 한문으로 쓰면은 물 밑에 잠기는 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핵 잠수함이 오늘날은 대세고 그래서 그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이 있는데 그 능력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디젤 잠수함은 물 속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는 물속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2시간. 축전 용량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디젤 잠수함 우리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한 3주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속으로 가는 건 아니고 천천히 좀 늙은이들 자전거 타는 속력 이 정도로 갈 때. 전기 아껴가면서. 네, 전기 아끼면서. 근데 고속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핵 잠수함은 뭐 무제한 고속으로 다닐 수 있죠. 핵 잠수함은 클래스가 다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헤비급하고 디젤 잠수함은 플라이급 정도 뭐 무기를 실는 크기하고 뭐 그다음에 핵잠수함이 더 크겠죠? 훨씬 크죠. 핵잠수함은 그래서 속력에서 우리 얘기면 KTX 정도.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 이 정도.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핵잠수함은 안 쉬고 40일이면 돌아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140일 정도 가는데 여기 들렸다 식량도 싣고 성전 쉬고 뭐 이래야 돼요. 기름도 넣어야겠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핵잠수함은 전기를 무제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조화장치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다닐 수 있고 승조는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는 거예요. 무제한 작전. 그래서 그다음에 배를 키울 수 있으니까 전기가 무한 생산되니까 배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26,500톤 타이푼급.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OI급 잠수함 19,500톤. 이 정도면은 뭐 우리보다 한 10배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키우면 무기도 많이 실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옛날 2차 대전 때는 어리하고 기리만 싣고 다녔어요. 우리 막 영화 보면 어리로 밑에서 쏘잖아요. 그 정도 단순하게 했나. 지금은 거기 미사일까지 해가지고 미사일이 현존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핵미사일을 거기다 싣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은 요즘 핵전쟁을 억제하는 선봉에 서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이 없는 거죠 지금?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요. 고난이도. 왜냐하면 원자로를 우리 육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크거든요. 그거를 정말 배 조그마하게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소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장비하고 연동시키고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선진화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원자로는 우라늄으로 작동하잖아요. 우라늄 핵분열 현상.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은 어디 있어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죠. 그래서 우라늄을 사가면은 너 핵무기 만들는 거 아니야? 이래서 IAEA, 그다음 NPT에서 감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우라늄 사다가 몰래 만들면 감시해요. 아니 우리 원자력 발전소용으로도 사오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사오는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우라늄 농축도가 있어요. 농축도라는 거는 광석을 가져다가 농축시키는 빼내는 거거든. 우라늄 성분을. 그 원자력 발전소는 3 내지 5% 우라늄 농축도가. 이걸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농축을 90% 최소 90%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농축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다 쓰고 나면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재처리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사오는 그 우라늄은 농축도를 다 EAE에서 다 감시를 한다고. 잠수함을 그 추진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3 내지 5% 가지고 안 돼요. 그거 어차피 거기도 발전용 원자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3 내지 5%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핵 연료봉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 미만으로 했어요. 20% 미만으로. 농축도를? 네, 농축도를. 그래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수십 년간 지금 견인해 왔잖아요. 너 핵무기 갖지 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책을 고수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SLBM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적 감시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핵 잠수함을 북한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으려면은 물속에서 고속으로 계속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 미만의 그 우라늄을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건 우리 의지고 이것이 의지가 미국에도 전달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용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사오는 우라늄 미국산이 많아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미국에서 사오는 거는 어떠한 이유라도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허락을 해달라 하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하려면은 자기 원자력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한미 원자력 개정해야 돼.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막 해줄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2016년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럼 500km 날렸다고. 그 이후부터는 뭐 한국이 만든다 해도 뭐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NCND라고 하죠.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상태. 만들어라도 네. 안 하고 만들지 마라도 안 하고. 그러나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물속에 숨긴 거는 미국도 공격했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데 뭐 너희들 우리가 그러나 너희들 의지를 정확히 동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그거는 얘기해 줬어요. 기술적. 그런데 우리는 호주하고 틀려요. 우리는 호주 같이 기술적 지원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호주는 있어요? 미국이 가르쳐 주겠다, 팔겠다 그랬죠. 2021년도에 이제 오커스를 결성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그래가지고 영국의 설계도로 호주에서 건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급하니까 미국 거 3척 버지니아급을 3척을 사가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2척을 더 사가라. 그다음에 그거를 기술로 해서 영국에서 설계한 모형을 가지고 오커스라는 잠수함 타입을 만들자. 그 계획을 최근에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호주에 그렇게 오커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걸 건조 지원해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질났죠. 우리 국민들이. 네. 우리가 한미동맹 70년이고 우리가 지금 북중러의 최선봉에 서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한미일 항상 뭉치자 하면서 호주는 옆에 왜 가고 우리는 이렇게. 안 도와주냐. 그래 저도 모 일간지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국민의 입장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보에도 필요하고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북한은 막 죽자 살자 핵무기 개발해서 이제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집어넣기 때문에 절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안 만드냐? 첫째 경제적인 거, 둘째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우라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첫째, 둘째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경제력도 되잖아요. 세계 10위권이니까. 크기에 따라 다 틀려요. 무기가 어떤 거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틀리고. 그래서 소련, 러시아나 미국 거 같이 큰 잠수함 필요 없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냥 핵무기를 실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실은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우리는 뭐 6, 7천 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은 뭐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 그다음에 영국의 아스투트급 그 공격 잠수함 이런 것들이 한 1조 6, 7천억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주에 들지 않을까? 이지삼 네. 이지삼보다는 조금 비싸죠. 비싼.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도산 안창호 3,000톤급 이게 1조 원이에요. 도산 안창호급은 디젤 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디젤 잠수함이 1조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크게 비싸지 않다. 그러나 처음에 이제 부대 시설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또 개발비가 들 거고. 양산할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는 그렇고 기술적인 건 기술적인 거는 두 가지. 하나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원자로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집어넣어서 그걸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인데 우리는 뭐 잠수함 명품 잠수함 만들어냈잖아요. 도산 안 처먹고. 그다음에 원자로는 우리가 UAE나 요르단에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그 지상에 설치하는 큰 거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작은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술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배에 넣느냐 이것이 이 하나의 노하우인데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해요. 우리 처음에 3,000톤 잠수함 만들 때 다 못한다고 했어요. 못 만든다 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독일 이런 데서는 방해 공작도 했어요. 왜냐 우리가 만들면 자기가 못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냈다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정부에서 정책만 확실히 되면은 만드는 문제 없어요. 믿어도 돼요. 우라늄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오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걸 이미 선언했고 20% 미만을 사용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핵무기를 못 만들어내요. 우리 농축시설도 없고 제철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러면은 러시아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사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미국을 속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너희 안보도 필요하고 우리 안보도 필요하다. 이게 이 상호 동의가 되면은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뭐 그런 문제도 곧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필요하고 미국이 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호주에는 줬어요. 영국에는 1958년도 미국이 첫 번째로 영국에 원자로를 팔았다고. 그거는 큰 거잖아요. 함정용 원자로를 팔았으니까. 네. 두 번째로 이번에 호주에 2021년도에 호주에 지원하기 선언했어요. 그럼 호주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그 안보 협력국이거든 사실. 네. 호주에 파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호주에 파는 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는 최선봉에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다음에 인도가 가졌고 핵잠수함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브라질. 공식적으로는 브라질은 2025년도에 갖겠다. 그래 프랑스에 협력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죽자살자 개발하려고 2021년도에 김정은이 발표했어요.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도 핵잠수함 갖겠다. 그런데 1월달에 발표했는데 10월달에 핵잠수함 설계 검토에 참여한 사람은 다 징계 매겼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이유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라디보스 가가지고 작년 말에 뭐 푸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인공위성 기술, 뭐 핵잠수함 기술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상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함정용 원자로 그게 굉장히 핵심이거든. 함정용 조그마하게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 다 시험 평가 다 했어요. 그리고 다 치웠어요. 그리고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여차하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소류급은 4,000톤 이상이니까 그런데 뭐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다 보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갖겠다고 떠들지 않는 이유는 갈급하지 않아요. 왜냐 미군이 이 일본에는 요코스카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도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정보를 거의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계속 시도 때도 노리고 우리를 막 목줄을 쪼고 있잖아요. 나 막 미사일 발사하면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한테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처지가 다른데 일본도 우리가 가지면 갖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방산 업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게 7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출? 이게 되냐 마냐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단군 일의 최대 계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70조인데 거기에서는 18조 정도는 잠수함값이고 네. 나머지는 부대 시설, 그다음에 30년 동안 들어간 부품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70조 뭐 수십 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이제 각국의 저마다 이 잠수함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1, 2차 대전 거치면서 잠수함이 제일 인정받은 게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래. 가격 대 성능. 그렇게 비싸진 않으면서
상대를 막 거의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으니까 독일이 영국을 그랬고 그렇잖아요. 8대2로 열세했어요. 독일 해군이. 그런데 잠 U부터가 가서 막 맹활약하면서 다 그 영국으로 들어간 물동량을 다 차단해버린 거야. 창선을 공격해가지고. 패망 직전까지 불어. 그래서 거의 인정을 받았고 인도 파키스탄전에서도 뭐 거의 인도는 항공모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뭐 구축함도 있고 그런데 파키스탄은 구축함도 없고 그다음에 그 잠수함 몇 척 있었다고 미국하고 프랑스에 사온 거. 그거 가지고 해서 인도의 구축함을 격침시키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잠수함은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풀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이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각국에서 저마다 가지려고 해요. 70조원이라는 거는 캐나다가 60조, 그 다음에 폴란드, 필리핀 합쳐서 한 10조 이렇게 이제 계략 추산이야.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어마운트라고 어마운트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 캐나다는 뭐 8척 내지 12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거기 해군 국방성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해군력이 수상 전투하면 적어요. 우리 뭐 천안함급 이런 것도 10대척밖에 없어요. 2019년도쯤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각국은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해. 더 의존하면 돈 더 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군력 키우자. 근데 수상 전투함을 키우려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잠수함을 부장합시다. 이게 이제 국론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캐나다가 한 60조 원, 그다음 폴란드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이 전쟁 터지니까 급하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군력 빨리 키워야 되는데 보니까 잠수함이 그래도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잠수함을 하자. 필리핀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죠. 필리핀은 뭐 2012년도에 중국이 스카보로함처럼 그냥 무단 점령했잖아요. 필리핀은 가까운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는 잠수함을 갖겠다. 최근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소식 접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잠수함을 갖겠다고 한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돈은 많잖아요. 네. 그 때문에 굉장히 좋아. 저는 기분이 좋아. 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가 돈 많이 빌려주고 해야 돼요. 아, 잠수함을 팔려도 금융지원까지 해주고. 그렇지. 금융지원이 복잡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좀 하겠다.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데도 그렇게 덜 빌려줘도 될 거예요. 캐나다도. 자기네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 조선 업체들이 좀 경쟁력이 있나요? 우리 조선업체는 군함 이외에는 다 세계 1등 조선사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죠? 상선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기술은 세계 유리. 현대가 유리. 대우조선이 옛날에 2위 그랬어요. 그건 수주를 이제 하나로 바뀌었죠. 그런데 군함 잠수함에서도 세계 탑 클래스예요. 1등이라고 얘기는 보다 미국이 1등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해.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 이 3파전이라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도 막 부상하고 영국은 옛날로 뭐 시작은 먼저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한국하고 그래서 잠수함도 도산 한참호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있잖아요. 이지스 신의 방패는 이지스 구축함. 네. 미국이 1번 그다음에 일본 2번 우리가 3번 정도예요. 거의 기술력이. 그렇기 때문에 금방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는데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기술력은 돼요. 경쟁 상대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일, 스웨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1,800톤, 1,500톤 이 정도는 수출했는데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의 크기의 잠수함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실적감 있는 건 일본하고 우리예요. 일본은 소류급, 그다음 타이계급이 4,000톤 전후, 우리는 3,600톤, 뭐 3,300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감이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효자되는 것이 일본하고 우리 경쟁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일본이라 독일이라는 나라는 베스트셀러 국가의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 국가 17개국에 18개국에 170여 척을 이미 수출한 나라예요. 작은 거를.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쟁이 들어가면 우리는 실적함이 있다. 우리는 다 5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최선임상기 왔다 갔어요. 2번이나. 우리 잠수함 보러. 타고 나가서 해상에 나가서 경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방위산업이라는 건 금세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터져버리면은 뭐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캐나다 같은 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향서만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잠수함 살려고 하는데 흥미있는 분 한번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이런 정도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제한 요구서가 나와야 돼. 거기다 크기는 얼마, 무장은 얼마 들어가고 돈 얼마 정도 뭐 그다음에 이 살터니 너희들은 뭐 해줄 거니 조건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수출 금융 지원 얼마나 해주고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려면은 제가 볼 때는 2025년 말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2026년 초 이 정도 돼야 이제 가동이 되는데 사실 뭐 군불대기에 들어간 거죠 이미. 그건 뭐 미리 선점해야 되니까 네. 뭐든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줄 테니 우리하고 하자. 그리고 이미 이제 물밑 작전이 잠수함은 원래 물밑 작전이에요. 물밑 작전. 물밑에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큰 이제 캐나다가 그렇게 스케줄이 된다. 그렇죠. 그럼 필리핀이나 뭐 말씀하신 사우디나 폴란드나 이런 데는 스케줄이 또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폴란드가 그래 제일 빨리 가지 않을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 뭐 스카브로 암초 이런 것 하나만 더 점령해 버리면 우리 빨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 이란하고 뭐 분쟁이 생긴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서두르겠죠. 네. 국민들이 투자한 금액을 빨리 이제 수출로 견인해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라. 이게 저는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 상황, 대치 상황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재래식 무기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저는 이제 지금 판단해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비대칭 무기로 개발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히트 쳤잖아요. 북한은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오라, 하노이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의 효과예요. 미사일 쏴가지고 계속 ICBM 뭐 시험 발사하고 그러니까 일본 들썩들썩하지, 우리 들썩들썩하지, 뭐 미국이 야 우리 뭉치자 막 자꾸 한미일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은 지금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이 시간에도 물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잠수함이라.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 실른다니까 우리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하시라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계속 무기를 키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목표량을 계속 100대 막 200 만들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잠수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 건 이미 어느 정도 잠수함은 만들었고. 우리 자체 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게 이 90년대 초반 정도였는데 그때 18척을 목표했었어요. 18척. 근데 이미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2019년도에 18척을. 네. 그런데 우리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핵잠수함이 만들어지면 대체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잠수함 건조유선소가 하나오션하고 현대 두 가지가 굴지의 회사잖아요. 세계 1, 2위 하던 조선소인데 그 잠수함 설비 시설을 우리 국민들이 돈 내서 다 해준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8척임이 만들었는데 더 이상 안 만들면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로 계속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극복할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한 나라가 독일은 한 10척 내외로 자체 방어를 한다고. 네. 잠수함은 네. 나머지는 다 수출해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오커스 얘기했잖아요. 오커스 미국이 두 번째로 이 호주에 지원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명제는 호주를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경제적인 면도 있어요. 속셈은 그런 거 지금 잠수함을 계속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쌍성한 잠수함을 폐기시킬 수 없잖아요. 라인을 놀려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같이 영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호주에 12척을 건설하는 큰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려면은 이게 무기 특정 때문에 금융 지원도 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게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매국들한테 금융 지원을. 한도 모자란다는 얘기 폴란드 전차 수출하면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무기를 많이 팔고 하는 만큼 수출 금융 지원을 잘해요. 근데 그 나라들은 이미 뭐 방산 4대 강국이잖아요. 미국,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정도가 4대 강국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 그런 수출 금융 지원 시스템 다 마련해 놨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1년에 7조냐 8조냐 이거 가지고 막 중내산을 했어요. 이 달성해야 되는데 7조 달성. 수출? 네, 수출을.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폴란드가 급해가지고 막 주문한 거예요. K2 전차, K9 자주포, 뭐 F 공격기. 그러니까 갑자기 2022년도에는 170억 불. 그러니까 17조 원을 이렇게 거의 우크라이나 20조. 폴란드에만 네. 나머지까지 해서 3조 해가지고 20조 원 했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잖아요. 뭐 생산 시설도 확충해야지. 뭐 그다음에 금융 지원 조금 해주다가 지금 막 거대 금액을 해달라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 2017년 17조 원 중에 12조를 해줬어요. 12조를 빌렸다. 근데 그것도 무리를 한 거죠. 수출입은행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무역보험공사 거기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작년도에는 30조 정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출입은행법에 총 자산의 40%를 특정 나라에 해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 다 빌려주면 안 된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기업에서는 왜 그 기업만 해줘? 또 막 따진다 국내에서. 그것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 특히 정권 바뀌면 또 막 평가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아 하면은 뭐 또 불려가야 되잖아요. 첫째, 15조는 너무 작다. 총 자산이. 그래서 그 막 30 내지 35조를 늘리자. 그 다음에 그 뭐 40% 해준다는 것도 뭐 그거를 좀 없애자. 이런 법들, 그 절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토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작년 말에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작년 말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 2.7조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못 빌려줬다고요? 네. 그래서 2차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넘어왔는데 지금 하루빨리 그거를 법을 개정해가지고 현 국회 끝나기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이걸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물밀듯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동안에 회자된 얘기가 방산업계에서는 방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자. 그러면 거기에 많은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수출 금융 지원이에요. 그다음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했는데 뭐를 못 적었잖아요. 금융이 안 돼서. 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그걸 이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하자 이런 목표도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그동안 뭐 국가적인 R&D를 엄청나게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출료 견해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잠수함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자유살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확인 안 하셨던 분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